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SNS 한 뉴스부터 시작해야죠. 이주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김용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또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중심으로 흘러간 게 명백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는 뜻이네요 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이용자는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총괄 지휘하며 밀어붙인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이 전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가 4대강 사업을 평가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국민들은 이미 이 사업을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자연과 환경은 진즉에 적절치 않은 사업이었음을 몸소 나타내 보였다. 그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편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4대강 사업은 대통령 통치 행위라면서 대우나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트위터에서는 이런 의견을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아무튼 지는 해는 더 이상 해가 아니죠.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논란입니다. 네. 올해 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연계 가능성을 밝힌 뒤에 나타난 임의가입자 탈퇴 움직임이 재현될 조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임의가입자는 대부분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학생들인데요. 이들은 원래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과 탈퇴가 가능합니다.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람은 하루 평균 257명이었지만 새로운 연금안이 확정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는 하루 평균 탈퇴자가 365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인 82명의 4.5배 네. 수준인데요.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기초연금안 때문에 탈퇴 현상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정부와 청와대도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가입자들의 걱정을 덜기엔 역부족인 셈이었다는 겁니다. 네. 유명 트위터리언 레이메이커는 잘못된 정책 결정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자체의 기반을 되레 흔들고 있다. 임의가입자로 시작한 탈퇴 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는 우려가 트위터에서 제기됐습니다. 네. 더불어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 정책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한 수씩 더 갈까요? 네. 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지난주 토요일부터 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네, 꽤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현재보다 600원 오르는 것인데요. 이제 거리 요금도 기존에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트위터에서는 이번에 오른 기본 요금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차를 끌고 나가서 술을 마신 다음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는 게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싸다부터 네. 시작해서 이참에 택시 이용을 끊어야겠다는 반응들도 나오더라고요. 예. 한 트위터 이용자는 택시 요금이 오른 만큼 승차 거부 등의 만행도 고쳐져야 한다. 돈이 올랐으면 서비스도 한층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시에서도 이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요금 인상분이 택시기사분들에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지금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니까 네.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설치할 어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동양그룹 사태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일전에 저희가 동양증권 노조를 연결해서 한번 짚은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의혹, 문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 분은 금융감독원에 출입하고 있는 한겨레 신문의 김경락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요즘 바쁘시죠? 아유, 아닙니다. 이것 네. 때문에. 네. 자, 좀 하나하나 좀 그 정리를 하면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CP나 그 회사채 같은 예,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것이 이제 주된 논란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주가 조작 의혹은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상당히 이제 이미 지금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네, 혐의를 단정짓기는 어려운데요. 네, 일단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거래를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가장 이른 시기로 보면은 작년 2월과 3월에 있었던 거래인데요. 예, 그 동양의 계열사 중에 동양시멘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시멘트 회사가 작년 2월 말에 그 강원도 홍천 지역에 소유하고 있던 폐광이 있었는데요. 폐광 예, 예. 해고를 하지 않는 광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금이 발견됐다. 예. 예, 그 금을 탐사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흘립니다. 어허. 그래서 예. 그래서 동양시멘트 주가가 당시에 예. 그 정보가 나온 이후 한 보름 만에 주가가 40% 정도 올라요. 40% 정도. 당연히 오르겠죠. 예. 예, 올랐고 최고 고점 때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냐면 예. 동양시멘트 지분을 갖고 있던 규동양, 예. 또 다른 회사가 있죠. 규동양이 예, 예. 보유하고 있던 지분 3% 정도를 시장에 팔아버립니다. 아, 이게 올랐을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가를 띄우고 지분을 판 거죠. 근데 금은 발견이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금이 발견이 됐으면 예. 문제가 없죠. 정당한 거래죠. 그런데 그렇죠. 예. 이제 금 개발 사업은 예. 현재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만 당시에 있었지 예. 그 뒤에 후속 조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무슨 60년대식 버전 같은데요, 어때? 예, 그렇죠. 예, 예. 광산이 40년 전에 했었던 광산인데 예. 당시에는 금 매장량이 너무 적고 금값이 너무 이제 낮아가지고 네. 금이 있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개발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다, 수익성이 없다 이래서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아시겠지만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지금은 채굴 비용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허위였습니다. 허위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겁니까? 또 다른 사례는 아시겠지만 이제 9월 말 10월 1일 이렇게 해서 주요 계열사들이 이제 법정 관리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전에 또 보면 이제 동양 계열사 주가 흐름이 갑자기 법정 관리 신청을 앞두고 반등을 합니다. 그래요? 많이 오릅니다. 왜 오르는가 봤더니 당시에 어떤 뉴스들이 쏟아졌냐면 법정 관리 신청으로 가지 않는다. 네. 동양이 예. 이런 발언을 현재현 회장이 했다. 예. 사장단 회의에서 예. 또 당시에 이제 주목됐던 이제 자산 매각될 자산이 뭐였냐면 동양 매직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예. 동양 매직이 매각될 것이다. 예. 매각된다는 의미는 매각되니까 돈이 동양그룹으로 들어오니 법정 관리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입고됐고 또 기사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동양그룹 내에서는 동양 매직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하, 예. 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허위 정보를 시장에 퍼뜨려서 주가를 띄운 것이죠. 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보면 또 동양시멘트 이야기인데요. 예. 동양시멘트 주가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급상승을 합니다. 급상승. 예. 왜 급상승하는가를 이제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대만에 있는 시멘트 회사가 있어요. 예. 이 시멘트 회사가 동양시멘트 주식을
빨리 사들입니다. 많이 예. 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사들이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 정당한 투자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금융감독원이 혐의를 갖고 있는 것은 이 대만의 시멘트 회사가 이 주식을 매집할 때 매집을 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 기회를 줬냐면은 동양그룹과 매우 관계가 있는 투자자문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바꿔 말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당국은. 동양그룹과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문사가 예. 아무것도 동양시멘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에 있는 회사를 꼬드겨가지고 네네. 주식을 매집시켜서 주가를 띄웠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게 정도가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이게 지금 그 현재는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단정은 할 수는 없지만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근데 네네. 이런 의혹의 그 뒤에 경영진이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 내지 주도를 했다면 이것처럼 부도덕한 일이 없는 건데 네네. 이건 뭐 개미 투자자들 말 그대로 호주머니 털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지금 그 현지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이 주가 조작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 어떤 정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보통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예.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 경영진이라기보다는 이 시장에 허위 정보를 올려서 그때 자기가 이제 주식을 주식이 쌀 때 주식을 매집하고 사들였다가 그다음에 주가를 띄워서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게 주로 이제 주가 조작 가짜 세력들이 하는 이 기법인데요. 그렇죠. 이번 같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경우 동양시멘트 금광 이야기라든지 뭐 대만에 있는 시멘트 회사를 동원해서 시멘트 주가를 띄웠다든지 예.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든지 예. 이 모든 거의 수혜는 어디냐면 예. 동양그룹입니다. 동양그룹. 아, 동양과 동양시멘트인 거예요. 아하. 예. 바꿔 말하면 그 경영진이 그 회사 경영진이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예. 그렇게 되면 그 회사 경영진이 누구냐 이렇게 보면은 이게 현재현 회장하고 현재현 회장 부인이 이혜경 부회장 이런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지시는 하지 않았더라도 보고를 받았느냐 음흠. 뭐 이 정도의 차이인 거지. 예. 그러니까 사실로 드러나면 예. 경영진은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상당히 악성인데요, 진짜로. 그렇죠? 네, 그렇게 보이죠. 예. 네. 지금 계열사 간의 불법 자금 거래 의혹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동양그룹은 여러 개 계열사들이 예. 서로 자금을 돌려막는 이런 구조로서 지금까지 연명형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A 회사에서 B 회사가 돈이 부족하니까 A 회사에서 B를 주고 B 회사 또 C 회사가 구멍이 나니까 또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돈이 계속 돌아요. 그런데 예. 이 과정에서 같은 그룹에 있는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돈을 막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에 줘야 되게. 근데 뭐 돈을 100억을 빌려주면 그 적정하게 이자를 받는다든가 예. 아니면 담보를 잡는다든가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계열사가 이제 불법 거래, 그 부당 거래가 되는데요. 예.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혐의를 잡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사실이 드러나면 이제 경영진은 배임이 되는 거예요. 배임. 이게 네. 불법 자금 거래가 된다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 분식 회계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편법들이 동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예컨대 불법 지원하는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예. 이거는 회계적으로 숨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분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이 사태는 지금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혐의가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 검찰이 안 그래도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예. 혐의가 계속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애당초 이 동양그룹 사태가 불거졌을 때 최초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은 이른바 불안전 판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지금 금관이 계속 지금 접수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조사는 계속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불안전 판매가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예. 왜 그러냐면 동양 사태를 이해할 때 그게 본질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 동양그룹이 지금 법정관리 신청을 했지만 사실 주식시장이라든가 회사채 시장은 큰 충격을 받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말하면 동양그룹이 돈을 빌릴 때 보통 은행이나 이렇게 은행에서 빌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 지금 은행에서 안 빌리고 기업 어음이라든지 회사채를 팔아서 개인들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엄청나게 4만 명이나 몰려 있는 겁니다. 4만 명이나. 예. 4만 명이나 몰려 있으니까 이제 시끄러워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불안전 판매 논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잘 모르고 그 기업 어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설명을 듣지 못했다. 예. 라고 하는 건데 요게 정말 이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예. 그걸
금융감독원이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다가 네. 올해 5월달에 새로 마련한 제도가 있어요. 국민검사청구제도라고. 아,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2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집단으로 조사를 신청을 하면 예. 금감원 조사를 하겠다 이런 건데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국민검사 청구가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금감원이 결정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신청자 600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불안전 판매. 불안전 판매를 조사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이 상품을 이 기업 어음을 판 동양증권이 고객에게 충분히 이게 위험하다, 뭐 부도 날 수 있다, 아니면 뭐 동양그룹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가. 그리고 고객은 그걸 충분히 알고 사인을 했는가 이런 걸 따져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600명 정도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그 만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4만 명이라고 지금 좀 전에 그렇죠. 김경락 기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게 또 이제 그 사안이 케이스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상대적으로 어떤 그 이유를 그 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네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그 창구 직원이 여기에 사인해서 해갖고 정말로 그냥 사인만 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안의 성격으로 보면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국민검사 청구를 한 곳이 네. 일종의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이라는 곳에서 했어요. 예. 이름은 정부기관 같지만 정부기관은 아닙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전수조사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금융감독원은 현실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힘들다. 네. 그래서 일단 600명 정도를 하면 예. 대략 샘플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샘플링이. 예. 그러면 이제 유형을 나눌 수 있어서 그에 맞춰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아까 전에 여기 이탈남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불안전 판매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나는 설명을 잘 못 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서류에는 사인을 했다고요. 잘 이해를 했다. 잘 예. 들었다. 예. 사인을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허. 예. 대부분 사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뭐 주변에 그 기업 어음이나 회사채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뭐 예. 재테크 한다 그러면은 뭐 은행 예금이나 뭐 조금 적극적인 사람들이 주식을 한다거나 이 정도인데 뭐 적금들 돈도 없고 펀드들 돈도 없는데 지금. 돈도 없죠. 그러니까 기업 어음이나 회사채는 굉장히 특수한 금융 상품이에요. 예. 이걸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돈이 많은 분들입니다. 사실은. 예. 또 말하면 이런 투자를 잘 해본 사람이에요. 예. 많이 해본 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불안전 판매의 적정성을 따질 때 예. 이 고객이 평소에 투자 이력을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동양증권이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산 사람인지 네. 그런 경우는 불안전 판매를 인정받기 쉬워요. 반면에 예. 이 사람 보니까 옛날에도 기업 어음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다. 이래서 그런 경우는 구제받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축은행 사태 때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시장 상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거하고는 좀 그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 다릅니다. 예. 예. 저축은행 때는 금융상품이 후순위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네. 당시에 저축은행들 그 거래하시는 분들이 서민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인도 많으시고 여기 그냥 금리 높으니 그냥 들어오신 분이 많고 그렇죠. 예. 연령대가 그때는 높았어요. 예. 60대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젊은 고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예. 그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됐던 이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동양네트워크스 이게 뭐 2011년부터 계열사가 내부 거래하다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법정 관리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설들은 되게 많은데요. 네. 지금 뭐 기사가 쏟아지고 소식이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법정 관리 신청 관련해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 동양 계열사 5개 계열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는데 네네. 그중에서 동양 레저, 동양 인터내셔널은 누가 봐도 법정 관리를 신청해야 될 회사였어요. 예. 왜 그러냐면 재무제표를 보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못 갚는 회사예요. 예. 여기는 법정관리 신청을 해야 되고 아마도 이건 청산 절차를 밟을 회사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워크스는 또 물음표라는 거예요. 굳이 법정관리 신청을 했어야 되나라고 이게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나름 사업성이 괜찮은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들은 왜 신청을 했는가라는 게 물음표고, 아, 두 번째는 요거 관련해서 앞에 말한 세 개의 회사는 예. 앞에 말한 세 개 회사를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한 사람이랑 아니, 주도한 사람이랑 나머지 뒤에 말한 두 개 회사를 왜 법정관리 신청을 주도한 사람이 달라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숨은 실세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숨은 실세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 인물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숨은 실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당장 일단 이 그 현재현 회장 말입니다. 네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현재현 회장은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은 예. 그 당대 경기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어이고, 예. 스탠퍼드대학까지 간 아주 엘리트 출신인데 예. 이분은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따져보면 이분이 아니라 이분의 그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주는 장인어른이에요. 이 회사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재벌그룹의 장가온 사람이에요. 장가온 사람. 그러니까 사위인 거죠, 사위. 사주인. 사위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창업주와 창업주의 딸인 지금 현재 이 현재현 회장의 부인은 예.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바닥부터 이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네네네네. 밀과 기름과 같은 관계긴 한데 어쨌거나 현 회장이 이제 그 90, 80년대 말에 이제 동양그룹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잘했어요, 사업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2007년까지 그룹을 진두 지휘를 하죠. 네. 그런데 2007년 말에 집안 살림만 하던 부인이 경영 참여를 선언합니다. 어허, 예. 근데 그 왜 경영에 들어왔나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당시에 동양그룹 사정이 어땠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미. 예. 네,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업주의 딸인 현 회장의 부인이 그간 남편을 믿고 회사를 맡겨뒀는데 네. 보니까 이게 뭐냐 이거 회사가 다 무너질 마당이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봐야겠다. 예. 여기서 갈등이 좀 있었는데 예.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빚어지냐면 그 부인 새로 이제 경영 참여를 선언한 이혜경 부회장이 현재 회장 부인이 자기 사람들을 외부에서 끌어와요. 아하. 예. 외부에서 영입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숨은 실세라고 거론되는 사람이 그 김철이라는 동양 네트워크 대표인데 네. 이분도 2008년에 데려왔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퇴직한 분이 있는데 김정득이라고 예. 주동양 사장이 있습니다. 이분 또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외부 세력이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경영진과 그 이혜경 부회장이 외부에서 들여온 새로운 세력 간의 갈등이 계속 빚어집니다. 이른바 이제 사내 정치가 본격화되는군요. 정치 갈등이. 예. 그런데 이게 왜 숨은 실세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정상적인 회사 조직 구조에서는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되게 나이가 젊어요. 김철이라는 분도 지금 나이가 39밖에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리고 직급도 낮아요. 예. 그래서 주요 보직엔 주진 않습니다. 계열사 대표긴 하지만 직급은 상무에 불과합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이혜경 부회장의 신임을 얻으니까 예. 공식 위계 구조를 뛰어넘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숨은 실세고 지금 동양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어떤 과정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이정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등장을 하던데. 예, 이정민이라는 사람은 이제 동양 사람은 아니고 동양 밖에서 하는 사람이 이제 투자 자문사, 뭐 컨설팅 회사 이런 걸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왜 동양 사태 이름이 등장하냐면 동양이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산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산을 팔 때 중개인으로 많이 등장하대요, 이분이. 네. 근데 신기한 거는 중개인으로 등장한 건 상관이 없는데 중개인으로 등장하면서 또 중개 수수료를 굉장히 비싸게 받아가요. 그래요? 예. 네, 굉장히 비싸게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한 1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건데 한 50배 정도 더 많이 받아가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따져봤더니 이 사람은 보니까 김철 아까 말씀드린 숨은 실세라고 불리는 김철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게 혹시 그 수수료라고 하는 게 자산 도피의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됐던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직 그까지 아직 안 나갔는데요. 예. 수수료를 많이 받아갔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전반적인 동양 구조조정 관련해서 플랜을 짤 때 많이 관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동양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밖에서 관여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핵심 인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방금 이탈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혐의를 잡고 수사를 중인데 네. 포인트는 이런 거죠. 이 수수료를 받은 게 이정민 개인 후주머니로 들어갔느냐,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게 혹시 동양 오너가로 들어갔느냐, 네. 아니면 또 누군가에 또 흘러갔느냐, 예. 이게 이제 관심사 수사의 초점인 거죠. 만약에 그냥 과다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하면 그 수수료를 지급한 계열사의 경영진은 이제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예. 그게 아니라 아예 돈이 건 한 발 더 나가 돈이 다시 돌아왔다. 당연히 이러면은 이거는 탈세에다가 뭐 혐의가 그렇죠. 엄청 그렇죠.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동양그룹 안에서 현재현 라인하고 이혜경 라인하고 암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어 왔던 거네요, 그러면? 갈등이 있어 왔다고 봐야죠. 아, 이혜경 부회장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추정인데 현재 그룹을 2008년에 들어올 때, 2007년 말에 들어올 때 기존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 무능한 경영진, 부패한 경영진, 그러니까 남편 빼고 밑에 전략기획본부 임원들 예. 이런 쟤네들을 쳐내야 되는데 쳐내기 위해서 자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까 그 동양그룹 계열사 5개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데 네네. 그 법정관리 신청에서 이제 이 동양시멘트하고 동양네트워크스 같은 법정관리 신청의 주체가 달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달랐다라는 그 주체가 바로 이혜경 라인이다. 이렇게 이겁니까 얘기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말한 세 개 회사,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규동양은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에서 결정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동양네트워크스와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전략기획본부는 전혀 몰랐답니다. 신청하는 그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아하. 그런데 누가 결정했나?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예. 김철 쪽에서 했다니까, 김철 대표 쪽에서 법률 검토도 거기서 실제 이 법정관리 신청을 할 때 법률 검토를 받는데 법률 검토를 해줄 로펌도 달라요. 그래요? 예, 로펌도 다르니까 다른 기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게 동양시멘트나 동양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영권을 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네. 법정관리 신청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지금 그렇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의혹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앞으로 절차를 보면은 법원에서 예. 그 법정관리 신청을 한 그 기업들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이 회사는 회생을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예. 파산시키겠다 생각해서 파산시킬 때는 파산하고 회생시킬 때 회생을 하는데 회생 결정을 해주는데 예. 뭘 하냐면 회생 결정된 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줘요, 법원에서.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을 줍니다, 법원이. 예. 특별한 결격이나 하자가 발생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되면 지금 구도로 보면은 그 동양네트워크는 현재인 김철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고 예. 동양시멘트도 뭐 김철 대표와 가까운 분이 대표로 맡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는 음모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건데 실제 진실은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예. 현재는 다 의혹이고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의혹이죠. 그런데 뭐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김경락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는데 검찰이 낱낱이 파헤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이고 검찰의 의지에 달렸을 텐데 워낙 지금 이 사건 자체는 대중적 이슈가 됐잖아요. 4만 명이나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자면 사실 불안전 판매에 대한 부분 또 요즘 많이 제기되는 사기성 CP를 판매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법정까지 갈 거 알면서도 CP를 발행했다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보다 그 경영진 오너 일가 이 어떤 부당한 행위들, 불법 거래들, 뭐 하다못해 국외 재산 도피라든가 수사 조작, 요거는 수사를 하면 잡아낼 수 있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렇네요. 자, 네. 앞서서 사주 일가와 경영진 간에 이 얽혀 있는 그 아주 복잡다단한 그 현상들을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합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당연히 사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이게 부도덕성이냐 아니면 무능이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 무능하다 보면 부도덕한 행위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다 보면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거죠. 아주 한 큐에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많이 이제 경제가 성장한 견인차로서 흔히 말하는 재벌 체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고속 성장. 그런데 저는 동양 사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재벌 체제가 가지는 부정적인 어떤 부정적인 가능성이 폭발한 거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오너가 무능하면 그룹 전체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딸려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예. 보통 정상적인 회사라면 오너가 좀 최고 경영자가 좀 무능하면 밑에 다른 또 임원진이 견제도 하고 그거 아닙니다. 야단도 치고 또 감사부서에서 오너가 부도덕한 행위 하려고 그러면 지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는 재벌의 오너는 황제지 않습니까? 그룹 내에서. 그렇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거죠. 예. 무능해도 말 바꿀 수도 없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더라도 회초리를 들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룹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그냥 그 오너 리스크, 총수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잘 관찰되는 그런 사건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군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방송 수첩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시죠. MBC의 이용마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스 챙겨보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세요. 이 뉴스를 이렇게 매번 모니터한다는 게 굉장히 따분한 일이거든요. 저도 해봐서 진짜 그거 품은 엄청 들고 예. 그죠. 좀 죄송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거 왜 시작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약간 조폭의 논리가 있어서 들어오는 건 쉬워도 나가는 건 어렵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그 지난 2주 전이었죠. 저희가 예. 방송을 한 게. 네. 예, 그때 그 이제 핵심적인 이슈 그 언론의 이슈가 기초연금 공약의 후퇴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보도가 없었는데요. 예. 그 이틀 전인가요? 지난 일요일에 예. 일요일에 그 SBS에서 후속 보도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예. 그 진영 전 복지부 장관 예. 그 사퇴한 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한다면 국민연금 탈퇴자가 아마 급증해서 한 100만 명은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물론 이 보도도 그 일부 신문에만 보도가 되고 네. 뭐 방송에는 보도가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예. 그 이제 그 우려에 대해서 SBS가 단독 취재를 했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한 게 지난 일요일 날 나왔습니다. 네네네. 내용을 보니까 국민연금 탈퇴자가 그 최근에 정부의 방안 발표 이후에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예. 보니까 뭐 그전과 달리 뭐 하루 평균 그 365명이 탈퇴를 하고 있고 그 이전보다 40%나 예. 급증을 했다. 예, 맞아요. 예, 이런 보도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 보도가 나가니까 그 다음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KBS에서 기초연금 그 현재 노인 세대는 그러면 유리하느냐? 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엮는 방안이 나오면 즉 그렇게 될 경우에 미래 세대 예. 즉 70대 이전 세대, 50대나 뭐 이런 쪽은 결국 국민연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니까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돼서 손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70대는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또 KBS에서 이걸 따져봤어요. 예. 그랬더니 70대 지금 현 세대조차도 현재 방안대로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죠. 예. 그런 뒤에 어제 MBC에서 또 재밌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 인터넷상에 올라 있는 제목을 보면은요, 그 SBS가 그 보도 그 올린 제목을 보면 인터넷에 단독 국민연금 탈퇴 급증 네. 우려가 현실로 이런 제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MBC에서 어제 리포트를 한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탈퇴 급증 진실은 물음표. 땡땡 물음표 그리고 땡땡땡 한 다음에 전체 가입자는 증가. 완전 이렇게. 반박하는 뉴스네요. 네, 제목을 보면은 SBS 뉴스를 완전 반박하는. 네, 제목을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방송될 때 그 어깨거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네. 방송 나갈 때 제목에도 국민연금 탈퇴 진실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이제 그 앵커 뒤에 이렇게 나오는 예, 네모 예. 상자 예, 거기 예. 이제 그 그림 나오고 제목 나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 탈퇴 따옴표 하나 해놓고 예. 진실은
물음표. 예. 예. 이걸로만 보면은 SBS 보도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라는 예. 느낌이 확 들어요. 예. 그리고 실제 내용에도 보면은 그 국민 그 연금과 관련된 그 이 정부 측의 어떤 해명안이라고 할까요? 이걸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심어주었습니다. 네. 그 이미 가입자가 그 하루 평균 365명이 탈퇴하고 있는 건 맞다. 네. 정부안 발표 이후에 뭐 그 전에 비해서 40% 이상 증가한 것도 맞다. 예. 하지만 이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탈퇴한 건 아니고 뭐 직장을 퇴직했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뭐 저절로 예. 그 탈퇴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도 있었다. 예. 예.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MBC에서는 그 이미 가입자에 대한 어떤 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그걸 가지고 뭐 자발적인 탈퇴자와 비자발적 탈퇴자를 뭐 구체적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면의 진실은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그 자발적인 탈퇴자가 상당히 높다는 거. 네. 이걸 또 같은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마지막 문장에는 보면은 그 이렇게 이미 탈퇴자가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뭐 직장 지역 가입자의 증가로 전체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연금 체계가 흔들리는 징후는 찾기 어렵다. 예.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허. 예, 이게 클로징 멘트인데요. 예. 결과적으로 그 이 기사를 보고서 받은 느낌이 국민연금 탈퇴 급증에 대해서 아마 데스크나 뭐 이런 차원에서는 부장 차원에서는 저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리포트를 준비해 보라는 식으로 아마 예. 저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취재 기자의 이 고민이 참 많이 녹아 있는 게 취재를 해봤더니 그 뭐 그런 주장을 그냥 그 뭐 내세운다면 마지막 문장에 한 것처럼 뭐 지역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가 늘어서 전체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은 그것만 강조를 한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진실을 살펴보자면은 예. 결국 자발적 탈퇴자가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죠. 예,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취재 기자로서는 그걸 당연히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래도 강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신문 같은 경우 보면 기사 따로 제목 따로인 경우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제 그 취재해서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마인드오고 그것이 편집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데스킹 단계에서 예, 그러니까 언론계에서 이제 얘기는 은어지만 야마를 어디로 잡아서 몰아갈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 예. 간극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MBC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제목과 지금 내용을 보면은 네. 물론 클로징 멘트는 데스크를 보면서 또 그쪽으로 맞춘 것 같아요. 제목과 같은 예, 방향으로. 예, 예. 그런데 중간에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자발적인 탈퇴자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우려되는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지금 MBC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거기서 한번 예. 그 MBC 보도에서 좀 일반화해서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를 해 와서 계속 이 은어를 써 죄송합니다. 야마를 잡아서 기사를 썼어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뉴스 할 때 이제 앞에 앵커 멘트 나가잖아요. 그 예. 제목 달고. 근데 그러니까 기사를 출고했던 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아닌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자가? 항의하는 경우 많죠.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습니까? 그게 이제 예전 MBC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그 데스크나 부장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 다른 그 언론사의 기사나 인터넷 이런 것들을 보고서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취재 기자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직접 뭐 관계자를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네. 그 관련된 수치나 이런 통계를 받기도 하고요. 예. 또 때로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예. 자기가 눈으로 봐서 직접 취재한 것과 그 데스크가 처음에 그 지시한 방향과 이게 다를 경우에 당연히 와서 자기가 취재를 해봤던 이런 방향으로 다르더라. 네.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애초에 그 자기가 취재 지시를 받은 기사를 예. 뭐 소위 이제 저희 언론계 용어로 킬을 시킨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예. 예, 그 기사를 빼려고 할 경우에 그 원래 지시받은 기사를 리포트하는 것보다 예. 아마 2배, 3배는 더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장을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요. 네. 예, 부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기 처음에 가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건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다릅니다라고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통 취재하는 것보다 훨씬 공이 많이 들어가죠. 그 리포트 내용에 대해서 손대는 경우는요.
리포트 내용에 대해서 손댈 경우에 당연히 그때 문제 제기를 하죠. 예. 예,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전반적인 방향에 있어서 그 부장의 지시와 취재 기자의 어떤 취재 내용이 일치한다라면 리포트 내용에 있어서 일부 수정이 되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뭐 전혀 예.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전혀 리포트 어떤 방향이 달라질 경우에는 예. 서로 이제 취재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예. 부장도 취재 기자의 어떤 그 근거 제시가 합당할 경우에 그걸 충분히 수용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MBC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수한 케이스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 부장의 지시에 대해서 아래에서 거슬리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그 제대로 반박을 한다라고 해도 예. 때로는 그 부장이나 데스크가 자기들이 애초에 원했던 방향으로 기사를 몰아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 저 아까 말씀하신 MBC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흔적이 보이는 기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나마 이게 지금 취재 기자가 굉장히 많이 제가 봤을 때 고심하고 반박하고 해서 그 앵커 멘트나 제목 그다음에 클로징 멘트 같은 경우는 당초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장이 의도했던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안에 이제 알맹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취재 기자가 그 어떻게든지 녹여 넣으려고 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나마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취재를 해서 기사를 출고를 하면 그다음에 데스크로 넘어가는데 그다음부터 데스크가 막 이제 그 기사를 마구 뜯어 고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마구 뜯어 고치는데 뜯어 고치는 수준이 정도를 넘어서 애당초 기자가 가졌던 문제의식과는 정반대되는 180도 다른 문제의식으로 기사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바이라인은 그 기자 이름으로 나오고 예. 그러면 그 기자는 취재 현장 나가서 취재원한테 욕먹고 동료 기자한테 이상한 눈초리 받고 예. 이런 경우 있거든요. 언론 그렇죠. 신문 예, 같은 예, 경우. 예. 근데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그거는 텍스트니까 예. 그냥 데스크가 앉아서 컴퓨터로 바꾸면 되니까. 근데 방송 같은 경우는 기자가 육성으로 리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다시 최종적으로 다시 기자한테 오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오히려 트러블이나 이런 게 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신문은 그냥 고쳐서 내버리면 그만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방송은 그걸 이제 취재 기자가 직접 읽어서 예, 해야 녹음을 되니까.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마찰이 있어요. 예. 이제 마찰이 있고 당연히 마찰이 있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절충이 좀 많이 이루어지죠.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식의 절충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알맹이는 어찌됐든 취재 기자가 원하는 방향에서 그 알맹이는 다 맞고 지금 클로징 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데스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국은 가는 이런 모양이 됐죠. 사실 이 기사를 일반 그 시청자들이 단순히 이렇게 들을 때는요. 네. 그 알맹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듣고 귀로 듣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앵커 멘트나 제목, 클로징 멘트 이런 것들이 보통 강하게 남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기자 사회에서 참 사수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게 기자 입장에서 싸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 예를 들어서 매번 한다고 한다면 그게 그러니까 진이 빠져서 되겠어요. 그래, 뭐 고치라는데 고치지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이러면서 결국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이제 지난 2주 저희가 방송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네. 그 2주일 동안에 일단 가장 큰 이슈는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화록. 예, 예. 대화록 문제가 지금 떠올랐죠. 그렇죠. 예. 저희가 지난주 그 2주 전에 방송을 했을 때 10월 2일 방송을 했죠. 예. 그날 검찰이 바로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서 그 전에 기초연금 공약 후퇴 문제라든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문제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였었는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검찰을 발표 직후 그 당일날 그 KBS, MBC가 세 꼭지씩 리포트를 했나요? 예. 예, 그렇게 하고 그 SBS도 그 정도 발표를 리포트를 하고요. 예. 그러면서 그 모든 기사가 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KBS하고 MBC가 네 꼭지씩 했네요. 예, SBS가 세 꼭지를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모든 이슈가 사실상 이 대화록 문제에 묻혀버렸죠.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그 15일까지 제가 방송 모니터를 쭉 해봤더니요. 예. 대화록 문제에 대해서 SBS가 11건 네. 보도를 했고요. KBS가 14건, 어. MBC가 15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어허. 예, 그 기초연금 보도할 때하고 공약 후퇴 건 보도할 때하고 대조가 되는데요. 예,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보면은 그 SBS가 일주일 동안 21.5건 정도를 했고요. 네. MBC가 그 당시 15건을 리포트를 했습니다. 예. MBC가 거의 그 SBS의 뭐 한 3분의 2도 안 되는 예. 예, 그런 리포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SBS 11건인데 MBC가 오히려 15건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KBS보다도 많죠.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죠 지금. 예. 예.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보도를 예.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최동욱 보도 때와 어떻게 보면 그 이번 건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 최동욱 전 총장 보도가 그 당시 일주일 동안 리포트한 것만 보면 SBS가 6건이고 MBC가 8건, KBS가 11건이거든요. 네. 당시에 보면은 그 SBS가 가장 적었고 MBC, KBS가 굉장히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번 건도 그 건과 비슷하게 SBS가 가장 적고 MBC와 KBS가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는 네. 네, 그런 양을 보였는데요.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번 그 대화록 문제 같은 경우는 여권이 공격적으로 제기한 그렇죠. 이슈고, 예, 어떤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여권이 그 중요한 고비 때마다 활용하는 네. 그런 이슈인데 여기에 그 MBC와 KBS 이 두 공영 방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편승해서 그렇죠. 예, 보도를 했다. 이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게 지금 대화록 같은 경우는 검찰의 행보도 좀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 그러니까 9월에 이미 예. 예고성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 대화록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고 10월 20일쯤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 예고 기사가 9월에 이미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형식을 띠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중간 수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사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종 수사 결과는 이제 부족한 거 몇 개만 이제 채우고 이제 하는 그러니까 중간 수사 결과가 사실은 최종 수사 결과의 성격을 띠고 있었었는데 지금까지 예. 관행으로 보면은 예. 이번에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다. 예. 봉화 이지원 사본에서 그 찾아낸 거 있는데 없다. 국가기록원에는. 그러면 왜 없어졌느냐? 사실은 1단계 작업만 되고 2단계 작업은 전혀 진행이 안 된 건데 거기서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례적인 건데. 맞습니다. 제가 그 검찰을 한 2년 정도 출입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대단히 잘 아는데 예. 검찰이 그 중간 수사 결과라고 발표하는 것은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을까봐, 그렇죠. 예, 자기들이 정말로 열심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내놨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그 말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용은 최종. 예, 내용은 사실상 최종 결과 예. 발표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건 처리를 하기 직전, 쉽게 네. 말해서 이제 기소를 하기 직전, 그렇죠. 그렇죠. 예, 기소를 하기 직전에 발표하는 게 중간 수사 결과입니다. 네. 말만 중간이지 최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중간 발표예요. 지금. 맞아요. 딱 정확히. 지금 예. 이게 그 대화록 문제가 이게 지금 사법처리 대상자도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대화록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 진상조차도 검찰이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검찰의 어떤 지금 발표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찌됐든 그 이지원에 있던 그 대화록이 그 국가기록원으로 안 넘어갔다는 네, 거잖아요. 네. 물론 그 이지원에 대화록이 있었다는 것은 봉화에 이지원에 있다는 걸로 이미 확인이 됐고요. 그럼 왜 안 넘어갔느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은 수사 착수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그것만 중간에 딱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그 이제 결국은 그런 모든 문제는 수사가 다 끝나야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국면 전환용이다. 예. 또 저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에서 말 그대로 국면 전환용으로 확 이걸 성급하게 공개한 게 아니냐. 그럼 우리 예. 지금 저희 그러니까 둘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문제점을 예. 지적한 리포터가 있었습니까? 방송사에서? 방송사에서 그런 리포트 절대로 없죠. 방송사에서는 그 한술 더 떠서요. 예. 그 지금 그 앞서도 우리가 그 저 기초연금 문제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그 여당에 불리한 것은 이 관련된 이 대화록 관련된 그 어떤 내용 중에서도 여당에 불리한 건 그 묵살하거나 이렇게 축소하고 네. 그 오히려 뭐 정쟁을 부추기다든지 예. 이런 내용은 굉장히 그 어떤 경마식 보도식으로 따라가면서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 앞서 그 MBC가 가장 많이 했고 SBS가 가장 적게 했는데 이 MBC의 행태 중에 좀 나쁜 것을 보면요. 네.
그 검찰발 리포트가 굉장히 많아요. 아, 15건 중에서. 일방적으로. 예. 그러니까 검찰발 리포트라는 것은 검찰에서 그 뭐 내일은 누구를 소환한다더라, 모레는 누구를 소환한다더라. 사실 소환하고 난 다음에 그럼 뭘 조사했느냐에 대한 리포트는 없어요. 그렇죠. 뭐 사실 그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도 없을 거예요. 똑같은 예. 얘기들이니까. 예. 그냥 내일 누구 소환한다, 모레 누구 소환한다, 뭐 이런 그 소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예. 참여정부 측 인사들의 굉장히 어떤 무슨 범죄를 저지른 듯한 그렇죠. 예, 그런 예. 인상을 심는 리포트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 정작 해야 될 리포트는 안 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참여정부 측 인사들이 그 대화록이 없다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네. 예,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실상을 파악하고 뭐 그렇게 한 다음에 기자회견까지 네, 했죠. 지난 9일 날 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실상 파악을 했다.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했거든요. 네. 근데 MBC는 이날 기자회견 소식을요 뉴스 말미에 단신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뉴스 말미라면 뉴스 끝 부분이에요. 날씨 나오기 전에 그래요? 단신으로 처리했는데요. 예. 단신이라고 하면 달랑 2문장입니다. 그냥 그 아나운서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자 리포트도 아니고. 예, 기자 리포트도 아니고 예. 맨 마지막에 그 전에 보통 리포트 할 때는 앞부분에 예. 적어도 뭐 10번째 이전이라든지 순서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그 배치를 했는데 이건 뉴스 끝부분에 달랑 단신으로 2문장 딱 처리해서 아나운서가 읽게 만들었고요. 예. KBS는 이보단 좀 양호한데 당연히 리포트는 해요. 예. 리포트는 하는데 검찰 수사 내용을 쭉 전달하면서 그중에 그 이 기자회견 내용을 묶어서 그 처리를 해요. 예. 그 검찰 수사와 그 이 기자회견을 묶어서 처리를 해버림으로써 약간 물타기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MBC보다는 낫네. 그런 거 아니에요? MBC보다는 네.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 완전히 그 검찰 측 주장 반박하는 내용을 예. 무시해버리고 예. 그 다음 날 10일 날 문재인 의원이 그 화를 냈죠. 차라리 나를 예. 소환하라 그래요. 예. 그때 굉장히 문재인 의원의 그 자기 입장 발표 그 이번 건이 나온 뒤로 뭐 사실상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건화를 해서 자료 자기 입장을 쭉 써서 네. 낸 것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게도 있고 의미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때 그 문재인 의원이 입장 표명한 내용의 핵심은 그 검찰 비판이에요. 예. 이번에 지금 검찰 수사 발표 일일이 예. 하는 행태를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갔던 정치 검찰 행태를 또다시 보이고 있다. 예. 니들 자꾸 그러지 말고 나 불러다가 조사해라. 네, 그럼 네. 내가 다 말해주겠다. 예. 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이때 MBC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요. 그 전날 기자회견은 아예 보도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이건 아예 사실상 이제 보도를 안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이제 심하다 싶었는지 그날 검찰의 그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물 비서관이 그 소환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먼저 쓰고 네. 그 다음에 문재인 의원의 반박하는 내용을 불과 3문장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참여정부 측 인사들이 그 다음에 또 전해철 민주당 의원 전 청와대 네. 비서관이었죠. 민정수석이었죠. 네, 그 사람이 또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네. 이런 것들을 줄줄이 묶어가지고 리포트를 하면서 참여정부 측 인사들이 잇따라서 반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로 리포트를 하면서 문재인 의원의 주장을 그냥 원 오브 댐 수많은 예. 그 참여정부의 인사들 중에 그냥 하나 정도로 예. 상당히 비하한다고 할까요? 예. 뭐 그런 식으로 그 좀 처리를 해버려요. 예. KBS도 뭐 거의 50보 100보인데 예. 이날 정치권 공방 여당 측 주장이 항상 앞섭니다. 예. 여당이 뭐 그 야당이나 참여정부 인사 측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내용들을 먼저 내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반박, 예. 그 다음에 문재인 의원의 반박이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의원의 어떤 그 주장의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담기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 의원 자체가 진짜 국회에 있는 299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 예. 299분의 1 정도로만 대우를 해주는 예. 그런 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게요. 예. 지금 문재인 의원이라고 뭐 그러니까 대선 후보였다라고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언론이 그 쓰는 묘사 친노 예. 이른바 친노 그룹을 왜 어떤 대표성을 띠는 그리고 이 대화력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예. 그 누구보다도 발언의 무게라든지 이 그 위치가 다른 건데 예. 지금 이용마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원 오브 댐으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분류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지부터 사실은 좀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그 대선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여당 측에서도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 KBS까지 따라갔는데 먼저 MBC가 앞서 나갔고요. 예.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 후보가 3명이었잖아요. 예. 그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네. 그런데 그 세 후보의 어떤 동정이나 이런 걸 다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야당이 비중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냐. 아, 예, 예. 네, 예. 그래가지고 그 먼저 MBC에서부터 여야 1대1로 해라. 보도의 비중 1대1로 해라.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 동정이 빠지거나 예. 아니면 그 야당 두 후보의 어떤 그 리포트 분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예. 이걸 이제 그 여당 측에서 당시에 그 KBS와 SBS를 비판을 하면서 예. 이 지상파에서 편파적으로 보도를 한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 뭐 그 두 방송사 항의 방문하고 그럽니다. 예. MBC까지. 예. 예, 그래가지고 KBS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1대1로 가자 뭐 해서 그런 식으로 야당 후보들의 비중을 축소한 적도 있어요. 참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평상시라고 한다면 여야 구도라고 하는 것에서 뭐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선거 국면이잖아요. 예. 선거 국면에서 여야 1대1로 가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금 그 TV 토론에서 초빙하는 후보의 기준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 보면 그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그 후보 1대1로 해주는 게 그게 맞는 거지. 그렇죠. 여야 구분법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도대체가. 근데 지금 이 부분도 이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299분의 1로 지금 아이고 참. 이게 또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 대화력 공방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난주에요.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 사안들이 또 나왔습니다. 네. 그 여야 간의 어떤 공방 그리고 검찰의 그 아주 뭐 내용 없는 이런 예. 수사 예. 이런 거 말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예.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예.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국방부 장관으로 그렇죠. 평양에 방북을 했었죠. 예. 그리고 2007년에 남북 그 국방장관 회담을 했던 예. 장본인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NLL 문제에 관련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 입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이 그 김장수 국방장관이 그동안 그 침묵을 지켰잖아요. 드디어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랬죠.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해서 예. 2007년 국방장관 회담 당시에 NLL을 지켰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MBC, KBS, SBS 어느 방송사에서도 이 리포트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안 했습니까? 아예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국방부에서 지금 국감 기간 아닙니까? 예. 국방부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NLL 수호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을 잇따라서 그 야당 의원들에게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역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일절 보도가 없습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르신들은 지상파 방송 거의 다 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갖다 팔아먹은 X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균형 보도 그리고 산술적 균형 이런 거 말고 기자라면 다 알잖아요. 이것이 지금 일과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대단히 지금 중요한 거다. 멘트가 짧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네. 그 멘트의 주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상징적인 인물인지 이런 거 기자들 다 알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것은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결론은 그거지 뭐. 공방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예. 공방을 하면은 묘사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뻔한 거고. 예. 예. 답답합니다. 지상파 지금 그 뉴스 보면은 진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지금 아주 완곡하게, 그죠? 완곡하게 표현한 것인데 지상파 뉴스를 제작하고 있는 기자들의 어떤 이 내면적 갈등, 저는 원체 한번 이걸 좀 꼭 들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그들이 더 답답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래서 저 술들 많이 먹을 거예요. 예. 그 이영마 기자하고 이제 2주 전에 이제 이 방송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예. 그 최동욱 그 전 검찰총장 건 보도하면서 KBS가 그때 조선일보가 보던 거죠? 예. 그 TV 이제 조선에서 임모 했죠. 여인의 예, 어떤 그 예. 가사 도우미 예, 예. KBS가 그때 두 꼭진가로서 인용 보도를 했다. 예. 이제 지적을 했고 바로 그날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예.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보도는.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 오늘 이용마 기자하고 같이 그 얘기 했는데 하고 저도 유심히 봤는데 그리고 나서 보도국장이 사내통신망인가 거기에 예. 반박글을 올리기를 그 뭐 잘못됐냐 물먹은 니네들이 문제지 딱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세요? 니네가 물먹은 니네가 먼저 반성을 해야지 지금 뭔 소리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게 그 보도국장이 동일하게 자기들은 뭐 뉴스 타파의 보도도 네, 자기들이 그랬죠. 받았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그 건하고 이 건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게 뉴스 타파 보도의 경우에는 실체가 있는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언론이 다 받았어요. 그렇죠. 예. 반면에 이건 가사 도우미의 일방적인 주장이란 말이에요. 한 그렇죠. 개인의. 예.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예. 진실이 어떤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저 이런 식으로 참 말하면은 가사 도우미를 좀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가사 도우미가 나오고 만약에 그 다음에 또 임모 여인의 뭐 누구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또 관계자들이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일일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TV조선이 하면 그 사람들 주장에 대해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일일이 다 반박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참 납득이 안 돼요. 예. 아니 그리고 설령 인용 보도를 할 수는 있죠. 인용 보도 할 할 수 수 있죠. 있죠. 근데 예. 문제는 인용을 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그래서 예. 이건 인용의 가치가 예.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인용 보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이 과정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럼요. 예. 그렇죠. 근데 너희들 물 먹었잖아. 기자가 죄인이 되는 순간이 물 먹는 순간 아닙니까? 그냥 말문을 막히게 해버리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 KBS 차원에서 노조에서 예. 그 공정방송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노사 간에 이 문제를 대화를 해보고 그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이제 KBS 기자회 측에서 또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 그 알겠습니다. 지난 2주 방송을 보면요. 네. 지금 우리가 저 대화록 문제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 건은 이제 여당 측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슈. 네. 그다음에 지난 2주일 동안에 또 하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당이 가급적이면 안 나왔으면 하는 예. 뉴스가 또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서청원 전 의원의 공천 문제입니다. 예. 이제 저 8일 뒤면은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지금 보궐선거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국민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전혀 뉴스가 안 되고 있죠. 관심도 없고. 전혀 뉴스가 안 되죠. 예. 지금 서청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화성에 출마를 했잖아요. 지금 야당 후보가 굉장히 그 2명이 나왔는데요. 두 분 다 뭐 지역에서는 조금 그 지역에서는 이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명도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서청원 의원 그렇죠. 전 의원 따라가기 어렵겠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서청원 전 의원은 이번 선거 그냥 조용히 치르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부각이 된다면은요. 부각될 수 있는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서청원 전 의원의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그렇죠. 여당 내에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낙하산 공천이라는 얘기 나오고 그래요. 예, 낙하산 공천이다. 그다음에 여당의 그 작년 총선 당시 공천 원칙, 네.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세웠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불법 비리를 저지른 전력자들은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네. 실제로 많은 친이계 인사들을 잘랐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서청원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2번이나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렇죠.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사람으로. 근데 뭐 나오는 논리가 오잖아. 지금 대통령이신 박근혜 당시 대표를 위해서 그 한 번 던진 건데 어떻게 이걸 같은 반열에 놓고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던데.
이 그 서청원 의원의 그 문제가요. 예. 이슈가 된 게 지난 9월 말부터.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첫 방송할 때 그때 제가 약간 건드려 드렸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그 유일하게 그 방송을 했던 게 9월 30일에 네. SBS가 처음으로 그 서청원 전 의원의 공천 문제를 두고 여당 내에서 그 분란이 있다. 예. 이걸 보도를 했는데 예. 바로 그 다음 날 그 여당의 그 소장파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공천을 그랬죠, 반대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날부터는 아무도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 SBS도 안 하고요. 예. KBS, MBC는 당연히 안 하고요. 예. 그리고 10월 4일 날 사흘 지났죠. 서청원 공천이 확정이 됩니다. 네. 근데 공천이 확정됐는데도 SBS는 21번째 뉴스 말미 끝나는 무렵입니다. 예. 이때 보도를 하고요. 이때 보도를 하면서도 여당 내 공천과 관련된 잡음에 대해서는 역시 일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MBC나 KBS 같은 경우는 아예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허. 근데 서청원 전 의원 관련된 그 기사가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옵니다. 보면은 예. 10월 4일에는 서청원 전 의원의 아들 특채 의혹, 그 예, 국무총리실의 4급 직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예, 여러 의혹이 제기됐죠. 예. 그때. 예. 그리고 10월 6일에는 또 서청원 전 의원의 딸이 그렇죠. 그 자기 아이를 외국인 학교에 불법 입학시켜서 불기소 처리된 예. 그런 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전혀 방송 3사 아무도 다루지를 않습니다. 예, 오로지 유일하게 한 번 다룬 적이 있다라면은 손학규 그 전 의원 민주당 쪽에서 손학규 전 공천 대표 한 해 만에 예, 한 해 만에 나오면서 예. 그 두 사람의 대결 구도 네, 예.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한 번씩인가 다뤄요. 네. 그게 유일하게 다룬 내용입니다. 예.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천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 예. 또 그 뭐 국회에 뭐 갈 경우에 뭐 김무성 의원과 뭐 서로 이게 맞대결 양상이 돼서 친박 내 뭐 어떤 세력 구도의 뭐 재편 문제 이런 것들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네. 인물이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 뭐 전혀 안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보도 이제 케이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예. 어떤 경우는 그냥 죽여버리고. 예. 근데 양상은 정반대지만 그 양상이 지향하는 최종 도착지는 정권. 그렇죠. 그죠. 예. 예. 의 유불리에 예. 따라서 이 그 극과 극의 보도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같은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이죠, 오로지. 예. 예. 그 시청률도 아니고요. 예. 지금 방송 뉴스 보도의 원칙은 예. 시청률도 아니고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 정권의 유불리. 저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래서 한번 이 점요. 옛날에는 보도 지침이라는 것도 있었고 예, 청와대 모 수석은 옛날 뭐 이러면 뭐 얼핏하면 전화하고 이랬던 거 저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옵니까? 아니면 알아서 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까? 지금은 알아서 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과 쉽게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코드 인사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요. 네. 지금 코드를 딱 맞는 사람들만 앉혀놓은 거예요. 네, 코드를 딱 맞는 사람.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네. 뭐 공영방송사에 대해서 자기도 어떤 뭐 여러 가지 바꿔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했었는데 네. 지금 대통령 된 이후에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지금 이미 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자기와 코드가 다 맞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굳이 건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자기 정권이 그 공영방송사에 어떤 개입을 하면 이건 안 된다. 네. 오히려 그 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예. 뭐 그런 것이다. 예.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손 안 대겠다. 말로는 그래요. 예. 근데 사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어떤 행태를 보면은요. 네. 굉장히 그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분이 비서실장이 될 때 예.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뒤로는 거의 기사가 없습니다. 맞아요. 말 그대로 그냥 소리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예. 어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막 자기가 앞서서 열심히 떠들고 실제로는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리 없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지금 뭐 어떤 공기업 인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면서 네. 검찰총장도 뭐 소리 없이 뭐
그렇죠. 물러나게 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장악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물 밑에서 예. 그 방송사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사의 핵심 인사들, 뭐 보도 본부장이나 국장 이런 사람들과 어떤 교감만 이루어진다면 네. 알아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한 그 보도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프로그램 나갔는데 그게 볼 때 영 마음에 안 든다. 사후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오는 경우는 있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적도 있어요. PD 수첩에서 그때 아마 한미 FTA였죠. 예. 그거에 관련돼서 비판적인 보도를 하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아마 전화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토론을 보자. 예, 토론 좋아하셨죠. 예.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직접적으로 그 일반 기자들이나 이런 쪽이 눈에 띄게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조용한 움직임들이 있을 뿐이죠. 예. 물 밑에서. 예. 예. 그래요.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건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편하지 않게 그렇죠. 가급적이면. 알겠습니다. 자, 방송 수첩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용마 기자님 아무튼 뉴스 체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별 말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미연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 생각이 다른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정치의 즐거움은 완벽한 시대의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오연우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앞서서 한겨레 신문의 김경락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전화 상태가 고르지가 못했습니다. 좀 여러분들 듣기에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이 전화 연결 장치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갖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겠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